별이 빛나는 밤에 별빛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들, 웃음 속에 피어나는 오늘 밤 우리 함께 노래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이 순간 우리 마음이 닿으면 밤하늘도 미소 짓죠. 작은 바람이 인사를 하네. 창밖엔 별들이 춤을 추고 라디오 속 따뜻한 목소리 오늘을 더 특별하게 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모든 걱정은 멀리 보내요. 행복이 조용히 스며드는 밤 우리 함께 노래해요. 웃음이 반짝이는 이 시간, 여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새로운 오프닝 곡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저희 팬님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곡이고요. 아무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배경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호들갑이라고요? 아니요. 오늘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그 겨울에만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약간 머리가 이제 약간 그 엑스밴드 해상 레이더라고 검색하시면은 똑같이 생긴 게 나와요. 그 미국에서 그 ICBM 탐지하는 그 레이더가 있는데 저는 이걸로 추위를 탐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겨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배경 화면을 바꿨습니다. 예, 겨울이에요. 많이 춥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좀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춥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오늘 팟캐스트 하나를 녹음을 하고 왔고요. 아마 뭐 다음 주쯤에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간지 님과 뱃사공 님이 진행하는 통통배 스튜디오라는 곳에 다녀왔고요. 김간지 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흠모하던 분이었고, 뱃사공은 또 예전에 잠은행이라는 영화 OST 녹음을 하면서 또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녹음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고 돌아와서 방송을 켰습니다. 예. 근데 마이크 문제로 좀 치지직거려가지고 좀 고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리 안 나죠? 예? 소리 안 나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제가 몇 주 전쯤에 틀었던 곡 같은데요. 그때 그 참 좋았던 기억이 나서 한번 더 듣겠습니다. 대불의 DX7이라는 곡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연이 오늘 온 사연들은 이제 10월 3일 온 사연들이고요. 뭐 순서대로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말이죠.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드래곤볼 괴인 사연을 올렸던 펄떡이입니다.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봅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왜곡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는 2002년
중2 때 가을인가 겨울이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날, 저희 가족은 수원 반지하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근처 원룸과 상가들이 생기는 탓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IMF 이후 직장에서 잘린 저희 아버지는 별다른 학벌도 없고 약간의 대인 기피증 증세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폐지를 주워 가져다 팔거나 어머니께서 몸이 성치 않아 소일거리로 버는 돈으로 전전긍긍하며 살던 때라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지금 생각하면 그리 멀지 않았지만 버스로 30-40분 거리의 개천가 근처에 있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집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를 쥐어박으며 울기도 하고 친구들과 울고불며 멀리 이사가는 것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전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생각해보니 손발이 오글거리네요. 아무튼 이사를 간 집은 조그만 마당이 가운데 있고 디귿자 형태로 왼쪽 위 모퉁이에는 저희 집이, 왼쪽 아래 모퉁이에는 공구 상가가 있었고 위아래 쪽에는 철학관이나 일반 가정집이 살았다가 나중에는 한 집은 비어 있었고 한 집은 공구 상가에서 창고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만큼 화장실도 밖에 푸세식으로 있었고 기름 보일러를 떼야 해서 기름값을 충당할 수 없었던 저희 집은 여름 장마철에는 물이 역류하기도 하고 겨울에도 찬물로 씻고 전기 장판으로 버틸 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너무 싫었던 저는 어떻게든 집을 벗어나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때문에 자취를 하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친구 집에서 잠깐 신세를 진 후 고시원을 거쳐 조그만 자취방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17살 때부터 알바를 하다가 생활고에 시들려 학교를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6인가 27살 때쯤 아버지께서는 술과 담배 찌들어 사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물론 자취방에 모셔와서 살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도 싫더라고요. 방도 하나인 자취방에 저 혼자 살기도 좁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몇 년 후 집에 우편이 날라왔다고 해서 가보니 어머니 집 주변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우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때가 왔다 생각하고 저는 소액 사건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면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이사를 오고 얼마 안 돼서 집주인이 옆 공구상가에서 4천만 원을 빌린 후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전세금이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1,500만 원밖에 안 하고 어차피 이사갈 여력도 안 돼서 그냥 잊자라는 식으로 기억 구석 한편에 버려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려면 조금이라도 돈이 더 필요했기에 몇 달을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다가 최종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 집사람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액사건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몇 달 후 재판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처음 가보았는데 제 사건처럼 크지 않은 재판은 정말 일사천리로 끝나더라고요. 재판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 앞에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들어가니 재판에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아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판결이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법원을 나와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한마디로 알아서 받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찾아가야 하나 했다가도 차로 서너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알아보고 돈을 받는 방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직접 알리는 방법과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당시에 차도 없고 더 이상 변호사에게 지불할 금전적 여유도, 저의 에너지도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가? 당시 세치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허무하게 전세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성행하던데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보냈을 걸 생각하니 이런 범죄는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허허. 다행히 막내 외삼촌의 도움으로 투룸 월세로 이사도 하고 이사할 때도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모를 모시며 살다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순수하고 착한 와이프를 만나 결혼도 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물론 집은 장인 어른이 도와주시고 혼수도 장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감사한 삶이네요. 여담으로는 그 재개발 지역에 올라간 아파트에는 지금의 와이프가 결혼 전 이사간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도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조금 더 싼 옛날 통닭 위주로 먹고요. 고기도 수입산만 먹고 될 수 있으면 외식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고시원에 살던 때와 비교해 보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라며 지금껏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아무것도 없는 저를 사랑해주는 와이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최근에 예전 반지하 빌라에 살던 동네를 가보니 길도 많이 좋아졌고 상권도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심지어 빌라 앞에 곱창집은 또간집에 소개될 만큼 유명한 동네가 되었더라고요. 어릴 땐 새 운동화를 신고 신나게 뛰어놀았던 곳이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 글도 엄청 길고 넋두리 글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어쩌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한테도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긴 글 들어주신 주펄님과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펄 화이팅!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사람도 화이팅!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인간 승리예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와이프도 좋으신 분 같고요. 야, 이런 사연에는 근데 뭔가 기가 막힌 곡을 하나 신청해 주시길 바랬는데 신청을 안 하셨군요. 아, 왠지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마카세로 하나 말아드리겠습니다. 반젤리스의 체리엇 오브 파이어, 불의 전차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매번 편안한 목소리와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펄디를 재밌게 즐기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물론 문득 저와 제 여동생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4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과 놀 때면 거의 항상 제 동생을 데리고 놀았으며 처음 생긴 컴퓨터와도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며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특히 더 동생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면 동생은 일명 전설의 아기 출신이라 갓난아기 때 잘 울지도 않고 엄청 순해서 엄마가 힘든 게 거의 없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말도 굉장히 잘 들었고 생긴 것도 볼살 가득 두부상이라 너무 귀여워서 더 아끼고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치만 그렇다고 싸움이 없던 건 아니에요. 싸울 땐 진짜 서로 자매 맞나 싶을 정도로 대판 싸웠습니다. 암튼 시간이 지나 저는 어느새 N년차 직장인이 되었고 동생은 대학 졸업 뒤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러 유학을 준비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울고 웃으며
저희는 어느덧 저희만의 장난들을 많이 생겨났는데요. 다른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 손가락 단어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제가 검지 하나를 들면 그것은 한심하다는 뜻입니다. 대화로 예를 들자면 포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잘하고 있음? 아니, 알아서 할게. 설마 아직 하나도 안 했어? 라고 하며 검지를 드는 겁니다. 한심하다고? 어쩌라고? 이런 식입니다. 언제부터 쓴 건지는 모르지만 동생은 안 쓰고 저만 쓰는 장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손가락을 4개를 들면 싸가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쓰는 손가락 단어들이에요. 이런 사인들 있는 집도 계시겠죠? 두 번째로는 5초 안에 대답하기입니다. 이것 또한 저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동생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거나 귀찮아할 때 제가 즉시 5초 카운트를 하면 5, 4, 3, 2, 1 할 때 동생이 무조건 대답합니다. 5초 안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 필살법이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잠깐만, 사이 좋은 거 맞죠? 굉장히 폭력적인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은 척 연기하기입니다. 저희는 서로 간지럼을 너무 잘 타서 침대에서 누워서 대화할 때 간혹 장난치려 간지럼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지럼을 타고 나서 죽은 척 연기를 해요. 저희도 언제부터 그런 건진 몰라요. 그리고 그 연기를 개 잘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제가 겁나 간지럽히고 동생이 죽은 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야! 일어나봐! 죽은 거야? 괜찮아? 안 돼! 이렇게까지 하면 대부분 죽은 사람이 웃음이 터져서 서로 웃고 끝납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장난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난들을 서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생이 내년 9월에 1년간 유학을 떠난다는 게 무척이나 슬프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본 적이 없걸랑요. 사실 말한 거 말고도 더 많은 장난들이 난무하는데 그런 걸 받아주고 영양가 없는 대화들을 편하게 할 동생과 잠시 떨어져 있다는 게 벌써부터 울적해집니다. 그치만 원하는 공부를 위해 더 성장하기 위해 도전하는 동생이 기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 동생이 타지에서 잘 적응하길 바라며 추억 하나 남겨놓기 위해 펄밤 사연을 남겨봅니다. 굿세어라 동생아 사랑한다. 신청곡은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입니다. 자, 채팅창에 동생이 유학 가는 이유가 혹시 도피성 유학, 동생이 도망가네, 나랑 살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죠? 라고 동생분 유학 축하드립니다 라고. 참 유쾌한 자매입니다.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저의 2살 터울 남동생과 어렸을 때 뭘 하고 놀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또 전혀 안 싸웠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그 이유가 고등학교 이후에 싸우게 되면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막연하게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커진 이후로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싸우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로 지금 이제 둘 다 40대 아저씨 같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재밌게 뭘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건조한 안부를 묻고, 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 동생과
제 동생 초대석이 있는데요. 둘이 목소리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어떤 바이브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자매분의 우애가 참 부럽고요. 동생분도 유학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바리데이님께서 지금 동생분은 잘생김이라고 불필요한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입니다.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였습니다. 노래가 뚝 끊기는군요. 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당황했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펄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24살 백수의 매우 심한 금사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에도 꼭 그녀만은 마음 한켠에서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녀를 만난 초등학생 때부터 마음속으로 계속 아니 사랑했습니다. 펄순이와 교제한 것은 겨우 초등학교 때 단 한 달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때 서로 잘 나가던 무리에 있던 펄순이와 저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꽤나 많았더랬죠. 제가 사는 지역은 시골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같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갈라집니다. 중학교로 진학한 후 펄순이가 저의 절친 1 이하 펄떡이와 교제를 시작하여 옆에서는 응원했지만 계속 좋아하는 와중에 저도 인기가 많았던지라 여러 여하구들과 교제했습니다. 중2 때는 심지어 제가 사귀던 친구의 무리와 펄순이의 무리와 마찰이 있어서 그 싸움에 저는 이중 스파이로서 펄순이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생활이 끝나고 고등학교는 저와 펄순이가 같이 진학을 했고 펄떡이는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꽤나 마당발이 넓어 이 친구 저 친구를 다 알고 있어서 절친 2의 여자친구도 만들어주고 펄순이와도 같은 반이어서 저와 펄순이의 절친 2 이하 펄군과 절친 2의 여자친구 이하 펄양과 넷이서 자주 놀았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도 펄순이를 좋아하며 다른 친구들과 교제했고 펄순이와 펄떡이는 계속 사귀었습니다. 펄순이와 저는 같은 아파트이고 앞뒤 동으로 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때부터는 제가 항상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같이 등교했습니다. 펄떡이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던 중 펄떡이와 펄순이가 오랜 교제를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요? 저와 펄군, 펄양이 커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손도 잡고 붙어 다니고 이거 완전히 커플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귀기에는 펄순이의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지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서로가 마음이 있는데 왜 붙어 다니면서 다른 친구를 사귀고 헤어지고 서로 썸 타고 하는 걸까요? 제 스스로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로 인기가 많던 펄순이는 고백을 받았고 또 남친이 생겨버린 겁니다. 고3 때쯤 펄순이가 축제에서 무대가 끝난 후 제가 장미꽃을 주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녀는 남친과 헤어지고 다시 펄떡이와 사귀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저와 펄순이는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같이 다녔습니다. 나 어지러. 성인이 된 후 펄순이와 펄떡이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이때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내심 좋았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누구든 상관없이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고 그날에 저는 사심없이 펄양에게 술 한잔 하자며 연락했습니다. 펄양이면 친구 2의 여자친구잖아요. 아니,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본 펄군이 제 연락을 보고 매우 극대노하며
모두에게 알렸고 펄순이를 포함한 모두가 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유도 모르고 다른 친구랑 놀면 되지 라고 생각했고, 최근 펄군이 헤어지고 나서 그때 자기가 미안했다며 저에게 술 한잔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손절 사건 이후로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편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펄순이는 항공과로 진학하여 졸업 후 서울로 취직도 했습니다. 같은 과였던 분과 계속 교제하는 중이라고 하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은 걸까요? 최근 겹치는 친구의 결혼식에 둘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만나서 다시 껄떡여 봐도 될까요? 펄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자꾸 남친이 있는 여자한테 자꾸 이렇게 술 먹자고 그러고, 남친이 있는 여자한테 결혼식 때 만나서 껄떡대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임자 없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쭈펄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펄순이입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이성이 말만 걸어도 결혼까지 생각한다라는 모쏠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제 얘기라서 고민입니다. 저는 여중, 여고, 공대 루트를 탄 아주 극단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분 많아요. 아이, 벌판 보면 다 이런 사람만 있는데, 여중, 여고, 공대.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팀플이든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이든 남성의 비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지만 저에게는 그냥 다른 종족의 생명체 정도로 느껴집니다. 제 문제는 남성분이 사적으로 말을 걸면 뭔가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때는 작년 가을, 알바를 2년 열심히 하고 복학하여 듣는 첫 교양 수업에서 다른 과 남성분과 스몰 토크를 할 일이 생겨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관심사가 아주 비슷해서 인스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딴에는 관심사가 이렇게까지 비슷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에게 대화를 시도하시고 인스타 교환을 제안하시고 DM을 종종 보내셨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게 저에 대한 이성적 관심으로 느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심지어 저는 여고 출신, 모쏠, 초등학생 이후로 또래 남자와 대화한 적 없음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여서 친구들한테 이 사람이 자꾸 이러이런 DM을 나한테 보낸다고 토로했는데요. 친구들이 전부 너한테 사심 있나 보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더욱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는 독신주의를 넘어선 모쏠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낸 가벼운 관심들이 이게 왜 이래? 짜증나! 로 변질이 되어서 대답을 진짜 개싹퉁바가지 없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도리 있게 잘 대답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마음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라는 말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라며 무안을 주거나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어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에는 제가 밖에서 밥을 안 먹어서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거 좋지 않아요? 전 좀 별로던데? 이 지랄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싫고 부끄럽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한 짓 중에 제일 큰 이불킥 사건입니다. 이 경험을
반면 교사 삼아 지금은 이 정도까지 싸가지 없고 못되게 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공대 특성상 남성분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고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something happening이 생기진 않겠지? 라는 택도 없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망상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초등학생 이후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또래 남성분들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신청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입니다. 아니, 이 글 안에 답이 있었어요, 사실. 자, 앞에 뭐라고 썼냐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의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저에겐 그저 다른 종족의 생명체 정도로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 문장이 하지만 사적으로 말을 걸어오면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하나의 생명체라면서요. 그냥 생명체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사적으로 말을 걸어오면 너무 두근두근한 거예요? 참, 그 모순, 그게 바로 인간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망상을 어떻게 고쳐야 할 수 있을지 여쭤보셨는데요. 뭐 일단은 한번 시원하게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이었습니다. 노래가 뚝 끊기네요. 92년도에 나온 곡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죠. 서태지와 아이들 뭐 저 때도 인기 엄청 많았고요. 뭐 난 알아요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가 뭐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끝날 때쯤에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 교실 뒤편에서 다들 그 컴백홈 춤을 추는 애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 양현석님하고 이준호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쓱 하면서 뱀 허물 벗는 춤이 있거든요. 둘이서 같이 하는 거. 그거를 항상 애들이 추고 있었죠. 그 기억이 납니다. 중3이었나? 중2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노래였죠. 예. 자, 다음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항상 RPG 게임 사냥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문득 소소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사연이 생각나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집은 이번 봄에 차를 한 대 뽑았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에 차를 데려왔으니 차 이름을 꽃순이라고 짓자고 하셨습니다. 낭만적이야.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차를 지칭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꽃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컨대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물어볼 때면 꽃순이 어디다 세웠어? 이런 식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이 원래 주차하던 곳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서 어머니께서는 펄스나 거주자 우선 주차인가 그거 좀 신청해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 컴퓨터를 켠 뒤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빈칸을 적어 내려가는데 차 이름을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름란을 보고 속으로 역시 모든 사람들이 차에 이름을 붙이는구나 라고 신기해하며 차 이름에 꽃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불러 엄마, 나 차 다 적었어! 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신청서를 본 어머니께서는 배를 잡고 웃으시며
차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 차종을 쓰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꽃순이는 아반떼니까 이름란에 아반떼라고 적어야 한 것이지요. 어머니는 한동안 저의 이 댕청한 에피소드를 외가 식구를 비롯한 모든 지인분들께 소개하셨습니다.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사냥을 하다 그 사건이 생각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소소한 웃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모쪼록 펄떡님들은 차 이름을 쓰실 일이 있을 때는 꼭 차종명으로 잘 기입하시고요. 쭈님과 펄떡이님들 모두 좋은 가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요새 빠져있는 밴드 실리카겔의 대표곡 No Pain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구조적으로 완벽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여우시네요. 꽃순아 건강해야 한다. 예. 꽃순아 주인님 말 잘 듣고 건강해야 한다. 실리카겔의 No Pain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 기억을 못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다양한 사건, 사고를 메모장에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저의 여러 이야기들 중 소소하지만 피식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는 친구분 생신 모임이 있다며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희 이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다음 달이 생일인데 진짜 태어난 날은 오늘이야.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아유 그때는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하기도 했고 일찍 하기도 했고 뭐 그랬어 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이모네 아버지는 참 무심하시다. 어떻게 자기 딸 태어난 날도 몰라서 출생신고를 그렇게 하셨대?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너 외할아버지 이야기 모르니? 라며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이자 저에겐 외할아버지인 분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왜? 아니 할아버지가 너네 작은 이모 출생신고를 잘못했잖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저에게는 작은 이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런 게 진짜 흔한 일이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아 그래? 왜? 아니 작은 이모는 생일이 언젠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작은 이모를 남자로 신고했어. 아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본인의 막내딸을 남자로 출생신고를 했던 겁니다. 남의 집 무심한 아버지를 얘기하며 깔깔댔던 저는 우리 집에 그보다 더한 진짜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래서 작은 이모는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냥 그렇게 남자로 살았어. 맞습니다. 아니 저희 이모는 출생신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엄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모가 20살 때 영장이 나왔어. 엄마의 기억으로는 약 30-40년 전에 집에 큰일이 생겼다며 할머니의 긴급한 호출로 가족들이 다 모였었는데 작은 이모 이름으로 입대영장이 날라온 것을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수많은 추측과
기억 되새김질로 따져봤을 때 작은 이모가 태어났을 당시 출생신고를 누가 하러 갔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너방에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외할아버지가 문을 열며 당당하게 나왔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가족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후에 성별 판정 검사를 받고 성별을 변경했습니다. 주민번호도 1에서 2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모가 초중고를 보내던 시절은 낭만의 수기 입력 시대라 오늘날처럼 전산화도 체계적이지 않았을 뿐더러 한 반의 학생이 50명도 넘었다고 하여 자세한 학생들의 신상까지 신경 써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주민번호까지는 확인을 못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모에게 전화하여 물어봤습니다. 이모, 아니 그러면 주민번호 앞자리가 1인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러자 이모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주민번호는 비밀이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이상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입니다.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참 이게 2003년 곡인데요. 제 입대곡도 장나라님 곡이었거든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요. 2003년은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몽땅 군대에서 보냈어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장나라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때 뉴 논스톱 저희가 항상 정말 재밌게 봤고요. 노래도 참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항상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들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인 남자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나여 일본에서 5년째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는 펄순이 데스. 저희 부부는 서로 너무 잘 맞아 싸움 한 번 한 적 없이 잘 지내왔고 양가 부모님의 호감작도 어려움이 없었으며 주변 친구들도 저희를 보면 결혼하고 싶어진다고 할 정도로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밤하늘 아래 손을 잡고 산책하며 100살까지 사랑하자고 말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저희는 어느 정도 가게가 안정되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월세 300만 원의 고급 맨션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은 남향 통창의 전망이 좋은 정말 예쁜 집이었습니다. 비록 월세살이지만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고 새 집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도 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갈 생각에 저희는 그저 신나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처럼 눈부시게 행복한 미래만을 그리던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 집에 이사하자마자 이상하게 기묘한 일이 연속해서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하고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 수 없는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원인 불명의 부정맥 증상과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으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신과에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 심하게 과로를 하기도 했고 업무 스트레스도 있었으니 이 기회에 상담을 받아보자 싶어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금껏 제 몸을 돌보지 않은 제 잘못이라 생각하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상하게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뭐에 씌인 것처럼 남편이 천하의 개 쌍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친구에게 전화해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아라카와 강의 물을 제 눈물샘으로 끌어와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하고 받으니 전화기 건너편에서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병원 응급실인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간호사였고 엄마가 대동맥 파열로 쓰러져 헬기로 이송되며 매우 위급하니 병원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전화기 너머 응급실의 소음과 다급함이 사라지자 전화기를 든 채로 방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마치 꿈에서 깨 현실로 돌아온 듯 제 방에 무겁게 덮친 고요함에 휩쓸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비행기를 끊어 한국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셔서 몇 주간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주 간병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정말 병실이라는 곳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그 뒤 저희는 고민 끝에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은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고 새로 지어진 맨션이었던지라 저희가 첫 입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사하자마자 저를 괴롭히던 온갖 불행이 마치 물에 씻겨 내려가듯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남편과는 다시 사이가 좋아져 깨볶으며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중이고 알 수 없는 심장 두근거림도 사라졌고 잠도 푹 잘 자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도 더 잘 들어오고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어 커리어 면에서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잘 회복해서 현재는 자전거도 타고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그 후 그 이상했던 집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문득 관리회사였는지 어느 관계자분이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금방 다시 나갔고 가격을 낮춰도 아무도 오지 않아 수년간 계속 비워져 있던 매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우연히 보게 된 사주에서 몇 월에 고비가 찾아온다라고 했던 것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며 온몸에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가족의 큰 수술과 입원, 저의 병, 그 밖에 모든 불행하고 기이한 일들이 바로 그 달에 한꺼번에 터진 것이고 역술인의 조언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지금도 그 집에 대해 참 기묘한 집이었다고 종종 얘기합니다. 일본에는 사람이 죽거나 사고가 있던 매물은 지코부켄, 사고 매물이라고 하는데 계약 전에 다 찾아볼 수 있고 사고 매물은 왠지 모르게 무섭고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전에 찾아봤지만 문제가 있는 매물은 아니었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말 모든 타이밍이 다 들어맞고 모든 우연이 겹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소 미신은 정말 믿지 않아서 귀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일 이후 집터라는 것과 점이나 사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는 미래라는 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일 없이 항상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우리 모두 으쌰으쌰 힘내서 남은 올해를 열심히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로 신화의 으쌰으쌰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월세가 이상한 집이라서 낮추고 낮췄는데 낮춘 게 3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집이었던 거죠? 근데 월세가 300이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가위 눌리고 가슴이 답답해질 것 같은데 1년에 4천이 날아가는 건데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아무튼 잘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다니 참. 자, 신화의 으쌰으쌰 듣겠습니다. 신화의 으쌰으쌰였습니다. 뭔가 추억 돋는 노래가 오늘 많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 저는 쭈펄 작가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던 일산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자 펄떡이 올시다. 다름이 아니오라 남자 화장실에 대해 빡치는 점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야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내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남자 화장실에 필히 휴지를 비치해 주세요. 제발. 열받게 가게 안에서 휴지를 뜯어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휴지를 뜯어가면 그냥 볼일 보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휴지를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야! 저 새끼 똥 싸러 간다! 가 됩니다. 자고로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시절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똥을 싸는 행위가 적발되면 학교 생활 내내 놀림거리가 됐던 시절을 보냈던지라 아직도 제가 대변을 보는 행위를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남자분들을 똥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남자 화장실에 휴지를 반드시 비치시켜 주세요. 제발. 신청곡은 쭈마카세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만 비타오스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아니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30대 후반에도 식당 가서 휴지 뜯어가면은 30대 후반 친구들이 야, 저 새끼 똥 싸러 간다! 이런다고요? 나는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똥 싸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나?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있으면 좋죠. 예. 있으면 좋죠. 요즘은 또 메타가 바뀌어가지고 그 상가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두 가지더라고요. 그 뭐 변기가 자주 막히니 휴지는 반드시 뭐 휴지통에 버려주세요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굉장히 얇은 휴지가 이제 큰 휴지가 달려 있고 변기에 그냥 버리시라고 녹는 휴지라고 그렇게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녹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 휴지통 있는 거 싫어요. 더러워요. 아무튼 휴지가 비치가 되면 참 좋겠네요. 쭈마카세에 맡긴다고. 일단 사연이 짧았으니 다음 사연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인포메이션으로 일했던 헬스장에 계셨던 괴인 에피소드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한 헬스장에 인포메이션으로 알바 지원을 넣었습니다. 매니저님과의 면접은 3분 정도였으려나요? 싱겁게 끝났고 집에 가는 길에 이번 주부터 주 3일 저녁에 출근해 줄 수 있겠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헬스장에 인포메이션으로 일하게 된 지 약 2주. 매니저님께서 퇴근 후 제게 밥을 사주시겠다 하시더군요. 업무 격려나 당부 차원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근무지 근처의 고깃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약 10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술도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냥 적당히 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매니저님께서 제가 봤었던 면접을 언급하시면서 알바 면접을 원래 그렇게 빨리 끝내면 안 된다는 둥 요상한 빌드업 멘트를 하시더니 활용점정으로 나쁜 남자랑 연애 안 해볼래?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몇 잔 받으며 취기가 올라오려던 저는 술기운이 다 날아가더군요. 그도 그럴 게 그분은 저보다 10살이 많으셨고 뵌지 얼마 되지 않은 매니저님께서 그러시니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실례고 뭐고 아니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왜? 라고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짱구는 경험한 적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차부터 시작해 제 스타일이 아니심 등등을 나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근무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 짧은 시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기에는 이미 없는 것을 알고 계셔서 핑계 대기에는 그른 선택지였습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한지 식당에서 집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나쁜 남자랑 연애 안 해볼래? 라는 그분의 나지막한 목소리만 떠오릅니다. 그분의 추구미가 나쁜 남자였나 봅니다. 신청곡은 게슈탈트걸의 에요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또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는 4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거든요. 남녀 떠나서 이거는 그런 사람 특 그냥 이상함. 항상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보고 약간 뭐 4차원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은요 그냥 뭔가 약간 좀 그냥 상태가 안 좋아. 그냥 그런 게 매력, 본인이 설명할 때는 나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상태가 안 좋아. 그냥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게슈탈트걸의 에요 듣겠습니다. 게슈탈트걸의 에요 였습니다. 노래가 참 청량하군요.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인들과 함께 했던 TRPG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허허. 시작은 제가 주최한 티파티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홍차를 우려 마시는 취미가 있는데 혼자 마시기가 힘들어서 지인들과 다 같이 디저트를 가져와서 홍차 티파티를 즐기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앉아서 홍차만 마시고 있자니 너무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며 할 컨텐츠를 찾다가 TRPG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지인들이 TRPG? 그게 뭐야? 라고 했지만 룰을 간단하게 해서 몇 번 해보고 나니 어느새 저보다 더 즐기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했던 룰은 펄디께서도 전에 해보신 적이 있는 크툴루의 부름 TRPG였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희는 각자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한 지인분께서 캐릭터의 직업을 아이돌로 정하시더니 능력치 중에 외모에 90을 몰빵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시작된 뒤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탐사를 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동안 레스토랑에 죽치고 앉아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한 귀부인을 낚는 데 성공했고 90이나 되는 외모로 다이아 반지를 뜯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은 원래 시나리오에는 단 한 줄도 없었던 마스터였던 제가 그분의 돌발 행동에 따라 즉석에서 눈물에 똥꼬쇼를 하며 지어낸 내용입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어찌 사건의 진범을 찾아냈고 진범이 숨어있는 곳으로 잠입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진범이 여러 공범들과 괴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에 시나리오에서는 주사위를 굴려 최소 2명 이상의 NPC를 데려가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들이
NPC와 접촉할 새도 없이 냅다 진범이 있는 곳으로 닥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 조졌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압도적인 머릿수를 가진 적에게 밀려서 전투는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착하고 소극적이던 이미지의 플레이어 한 분이 손에 들고 있던 메스로 정확하게 진범에게 공격을 꽂아 넣었고 때마침 주사위 크리티컬이 터져 최대 데미지를 입혔으며 때마침 최대 체력의 절반을 잃은 범인이 건강굴림에 실패하여 쇼크로 기절, 리더를 잃은 적진은 와해되면서 거짓말처럼 전투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마지막 최종 흑막은 따로 존재해서 그 흑막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빨리 흑막을 물리치지 않으면 시간이 오버되어 모두가 죽는 상황.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탐사자는 그만 끔찍한 것을 봐버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크툴루 TRPG는 이성치가 일정 이상 깎이면 광기 상태라고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성을 놓아버린 그 탐사자는 주변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력 판정을 통해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지만 실패. 말재주 기능을 통해 말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 크기 판정을 통해 덩치로 누르려고 했지만 실패. 다들 포기하려던 찰나 아까 외모를 90 찍었던 탐사자가 매혹 스킬을 써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공. 결국 정신이 나가 있던 탐사자는 잘생긴 동료의 키스를 받고 안정이 되어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 흑막을 퇴치하는 데에는 실패하여 결국 탐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 라는 배드엔딩으로 시나리오는 끝났습니다. 쓰고 나니 이말년 시리즈 같네요. 초보 마스터인 저의 미숙한 진행 탓도 있었겠지요. 참 그분들과는 아직도 종종 만나서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TRPG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펄디님의 TRPG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합방이 무리라면 시참이라도 받아주세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재미나게 하셨네요. 크툴루의 부름. 참 재미있는 TRPG죠. 저희도 호질이라는 시나리오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도 제가 아마 방송 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급히 퇴근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엔딩을 보고 있지 못한 호질. 언젠가는 김풍 작가님, 심윤수 작가님, 심창맨님과 함께 호질의 엔딩을 볼 수 있을지,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TRPG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곡이 없으니까요. 뭔가 TRPG스러운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호빗이란 영화 아시죠? 반지의 제왕의 더 옛날 이야기. 거기서 그 드워프들이 이 빌보 베긴스의 집에 모여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겠다는 그 의지를 부르는 노래인데요. The Misty Mountains Cold 듣겠습니다. Far away, the misty mountain cold. 제가 옛날에 고기동 퇴근할 때 맨날 부르던 노래인데 다시 겨울이 오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참나무 방패 주펄이라고.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접하게 쓴 저번 사연이 채택이 되어 이 기세로 다른 사연도 보내봅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대학에 갔고요. 주말 알바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알바몬에서 여러 알바를 둘러보던 도중 편의점 알바 구인 글을 보게 되었고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잘 뽑아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고깃집 알바 경력이 있는 저는
편의점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하는 마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면접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 결과 운 좋게 붙었습니다. 처음 일할 때는 조금 헷갈리고 인수인계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금세 적응했었죠. 저희 편의점은 주변에 초중고 3개가 붙어 있었고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가는 거의 없었기에 일요일 하루만 일하는 손님이 없어 진짜 꿀을 빨았습니다. 가끔 담배 위치를 헷갈려 아저씨 아줌마분들께 짜증을 들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고깃집 알바보다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할아버지 손님께서 버스카드 충전을 하시며 저에게 바나나 우유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하는 저는 손님들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저분은 항상 버스카드에 7,000원, 8,000원씩 충전을 맡기시는데 잔액은 20만 원이 넘게 있어서 특이하다고 생각 중이었던 손님이었습니다. 홀서빙 알바 때 10,000원, 20,000원 팁을 주시는 손님이 많았어서 그런 느낌인가? 하고 감사하다며 그걸 받았죠. 그게 문제였을까요? 매장을 나간 뒤 30분도 안 되어 그분이 다시 들어오시더니 바나나 우유 2개를 결제하고 또 그중 하나를 제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계산을 한 뒤 드세요 하고 바로 떠나는 그분을 불러세워 뭐라고 할 타이밍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안 오시겠지.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보낸 순간 20분도 안 되어 다시 돌아오신 그분은 이번엔 딸기 우유를 결제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함을 느낀 순간 바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야 했는데 가게엔 저랑 그 손님 2뿐. 혹시나 그분이 기분이 나빠 저를 해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께서 저에게 몇 시에 마치세요? 라고 질문했고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가 다음 주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보복을 할 상황이 너무 걱정이 되어 솔직하게 10시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분은 네 라고 하며 나가셨고 먹지도 않은 바나나 우유 2개와 딸기 우유 1개. 저는 쌓여가는 우유를 보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시려나? 거절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여긴 타지라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상황을 알렸지만 편도 4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도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달달 떨고 있던 저는 평소 그닥 사이가 좋진 않지만 이럴 때는 믿음직스러운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고 오빠도 저와는 멀리 살고 있어서 또 그놈이 오면 신고하라고 하는 순간 그분이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바로 끊고 아무 일도 없던 척하였고 그분은 딸기 우유를 또 결제하시며 저에게 드세요 하시길래 이번엔 용기를 내서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거절했고 다행히 그분은 네 라고 하며 그 딸기 우유는 본인이 들고 가셨습니다. 마치는 시간에도 서 있으려나? 어떡하지? 여긴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하는 순간 그자가 또 왔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느낀 저희 오빠가 제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방문할 거니 가게 사장님께도 상황을 말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유를 받지 말걸. 경력도 없는 저를 뽑아주신 사장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장님께도 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가게에 가볼 테니 마치는 시간보다 빨리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경찰분은 10분 뒤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외양과 제 나이를 여쭈어 보시고 60대 남성이 20살 알바생에게 우유를 4개 준 것만으로도 꺼림칙하셨는지 10시에 순찰을 해주시겠다고 저를 안심시킨 후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그 뒤론 제가 일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셨고 사장님이 10시에 연락해 주셨는데 다행히 편의점 주위에 그런 사람은 안 보인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그 동네에 사시는 지체장애를 가진 할아버지셨고 사장님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일에 그분이 방문하셨을 때 사장님께서 저희 알바생한테 우유 주면서 마치는 시간을 왜 물어보냐고, 경찰까지 불렀었고 이제는 가게 오지 마시라고, 또 오시면 그때는 또 경찰 부를 거라고 했더니 그분이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나가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분을 본 적이 없었지만 비슷한 생김새의 손님이 오시면 심장이 철렁하는 후유증이. 신청곡은 주펄님이 골라주세요. 저 지금은 편의점 그만뒀어요. 화이팅 주펄 사랑해.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진짜. 신청곡은 저한테 오마카세를 맡기셨는데 이 생각나는 노래는 하나밖에 없군요. 우유송이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 때 몇 안 되는 즐거운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식사 후에 우유를 하나씩 한 팩씩 주거든요. 그게 원래 200ml짜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250ml로 바뀌었어요. 그때 참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딱 한두 모금이 아쉬웠었는데 그게 채워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 초코우유, 딸기우유 시켜서 무서우셨는데 제가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이 노래를 틀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하지는 않았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펄님.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 펄떡이입니다. 약 1년 전에 큰 상처가 이제야 아물어가는 것 같아 그때의 기억을 주펄님과 나누며 완치하고 싶어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1년 전까지 친구와 함께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연에 나올 이유로 인해 중단했지만요. 당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1년간 모은 300명의 구독자와 함께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호기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가 자신의 동네 오산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린다며 함께 지원하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학창시절에 비해 많이 점잖아진 저는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 친구와 고등학생 때 한 명이 노래 부르면 한 명은 기괴한 춤으로 친구들을 웃기며 우리 전국 노래자랑에 꼭 나가보자 라고 약속하기도 했었고 채널 홍보도 될 것 같아 큰맘 먹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노래자랑 예선 당일이 되었고 저는 친구가 살고 있는 오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긴장과는 다르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까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며 즐겁게 운전을 하던 도중 유튜브를 같이 하던 친구로부터 문제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유튜브를 못할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겠지만 모든 게 내 탓이고 나를 원망해도 좋다. 운전 중이라 배너로 뜬 앞부분만 볼 수 있었는데 그 몇 줄만으로도 제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오산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고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하기도 걱정하기도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산 친구에게 알리고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예선장에 들어갔습니다. 300팀의 광기 어린 예심을 보며 제 뇌는 엄청난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공들여 밤새 편집해오던 유튜브가 없어지는 절망과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전국 노래자랑의 예심. 함께 있던 제 친구는 전혀 텐션이 올라오지 않는 제 등을 치며 모든 삐에로는 말이야 웃는 가면 뒤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라는 위로를 건넸고 친구가 저 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마음을 다잡고 예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노래를 부를 때에도 춤을 멈추지 말자는 약속을 했고 저는 제 파트를 춤을 추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사실 정말 이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파트를 다 불러낼 즈음 사람이 힘들면 가사가 들린다고 했던가요?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이라는 가사가 제 입에서 나와 제 귀로 바로 들어오며 어느샌가 저는 감정이입이 되어 있었고 춤을 추며 노래하자던 약속이 무색하게 눈을 떠보니 저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열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란의 무대가 끝이 났고 심사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저를 가리키며 너 노래할 때 너무 재미없어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 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본선에서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 혼자 지금 한 거 무반주로 해봐 였습니다. 그렇게 300팀이 지켜보는 앞에서 눈물을 머금은 채 격렬하게 춤을 추며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를 외치고 합격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오산집에 내려다주고 홀로 서울로 돌아가던 차 안.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집에 도착해 생각을 정리하며 힘든 밤을 보냈더랬죠.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썰을 풀 때마다 웃는 사람들을 보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 노래자랑 본 촬영 때에는 그래도 예선 때 한 대 맞아봐서인지 프로페셔널하게 삐에로 짓을 잘 하고 내려왔고 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 후 인스타그램 어떤 유머 계정에서 저희의 영상을 올렸고 좋아요 9만을 받으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유튜브에 전국 노래자랑 오산 연어를 치면 두 번째 정도의 유재원, 박준현의 영상이 있다는 걸 알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신청곡으로 강승원의 나는 지금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강승원의 나는 지금 신청곡 거절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오산연어 듣겠습니다. 아이고 자 화이팅 한번 하가세요. 화이팅 한번. 자, 두 분 너무 잘했어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잘 봤습니다. 이게 바로 수신료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예, 오늘도 여러 사연들 잘 읽었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cafe.naver.com/주펄 가입하셔서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들께는 제가 그 메가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방송에서 읽히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주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겨 이제 진짜 알았어. 이건 사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화났습니다. 양말 그대로입니다. 벗겨졌습니다. 정 그대로입니다. 벗겨진 기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맘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뒤로 가시고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니 극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고 웃나요. 가까이 오진 마세요. 자주 마주쳐도 처음 마주친 것처럼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니 극 각자의 선을 지켜가며 살아. 용답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화났습니다. 양말 그대로입니다. 벗겨졌습니다. 정 그대로입니다.